네,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글로벌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잠시만 제가 교수님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사실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아주 저명하신 분입니다. 40년간 크루즈 산업에서 소위 파이오니어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블라미 회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인사이트는 참으로 소중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미 회장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요, 필리핀 남태평양 관광청 파푸아뉴기니아에 대한 크루즈 관광 전략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중국 남부와 베트남 호지민시의 새로운 크루즈 항구에 대한 시장 운영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제 소개를 끝냈습니다만 뜨거운 박수로 블라미 회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llow me to present my brief aim to talk to you about 저는 오늘 3 plus COVID 코로나 이후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세계 해양 포럼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테드 블라미로서 차드 매니지먼트 컨설턴트의 회장입니다. 저희가 크루즈 산업에 1997년 이후로 계속해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제가 주요 크루즈 선사의 사장이자 CEO로 재직을 했었고, 시드니 항에서의 항만 회장으로 또 재직을 했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20분에 걸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소스마켓과 목적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아시아 크루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아시아, 남아시아를 나눠야 될 것 같고 20년과 21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목적지로서 배후 시장, 즉 소스 마켓으로서 어떤 입지를 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크루즈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보고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배후 시장, 소스 시장,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승객들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크루즈에 승선할 수 있는 시민이 어느 국가의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한국에는 총 12개의 저희가 소스마켓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크루즈에 승선한 한국인은 48,700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이 크루즈 승객들이 어디로 가는지, 항만이 될 수도 있고 섬이 될 수도 있고요. 기항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아시아의 투입과 수용력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투입 선복과 수용력과 기항, 건수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총 101차례의 기항이 있었고 2019년 모항으로서 8번 또 활용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크루즈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시장이라는 개념이 여객의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혹은 이 승객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크루즈 산업이 코로나 이후 어떤 상황을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글로벌 선단의 100%가 현재 운항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상 55만 개 이상이 지금 270척의 선박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크루즈가 운항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크루즈 경험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놀라운 노력들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전문가, 정부, 그리고 보건 당국 모두 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를 반영하고자 했고요. 또 총체적인 도어-투-도어 안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미 모든 장소에 있어서 대응과 비상 계획과 실행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또 승객과 선원 그리고 목적지 보건과 안녕 부분까지도 모두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휴가객들이 다시 한번 크루즈 여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거 크루즈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84%, 크루즈에 승선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69%가 다시 크루즈 여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격차는 있겠죠.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떨까요? 저희가 매년 이런 달력을 발간합니다. 아시아 전역의 주요 크루즈 선박이 어떤 상태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아시아 수역 전반에서 크루즈선 운항 총 79척이 운항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프리미엄 표준 선박이 19척, 그리고 고급 업스케일 선박이 11척, 럭셔리가 5척, 초호화가 4척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간의 크루즈선 운항은 1786건이었고 항차는 총 131항차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객 수용력이 400만 명이 넘고 크루즈 선박 운항 일수로는 9,000일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이전에 아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본토가 소스 마켓 기준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인도, 홍콩, 일본 역시도 매우 큰 소스 시장입니다. 2018년, 2019년 수치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크루즈 여행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지로서도 굉장히 방문 건수가 많습니다. 아시아의 기항이 7,000건입니다. 그리고 59%가 동아시아입니다. 지금 하단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크루즈의 4분의 1은 모항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목적지로서도 그리고 소스 마켓으로도 아시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상황은 어떨까요? 2020년 3월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팬데믹 영향이 너무나 극명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규모는 작지만 이미 2020년 7월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가 발표됐는데요. 예를 들어 드림 크루즈인 익스플로러는 킬룽에서 2020년 7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월드 드림호가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하게 됐고요. 싱가포르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의 겐팅 드림은 2021년 7월, 그리고 홍콩의 스펙트럼은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나카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 운항을 하는 그런 크루즈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실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라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본에서도 이런 크루즈선 운항 재개가 있었습니다. 2021년 크루즈 항과 목적지를 보면 사실 투입량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개 항만만이 1회 이상 기항이 있었습니다. 11개 항만에 9건 이상의 기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한 번이라도 기항을 했던 항만이 280개나 됐습니다. 전체 기항 건수 중에 싱가포르의 비중이 43%입니다. 킬렁, 뭄바이, 요코하마가 각각 30회 기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크루즈선 기항인 한 건도 2021년에 없었습니다. 중국 본토에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적극적으로 크루즈 선사가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크루즈선 브랜드는 6개에 불과합니다. 총 9개의 선박이 되겠는데요. 드룸 크루즈가 3척, 로얄 카리비안이 2척입니다.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와 28%가 되겠습니다. 중국 본토는 국제 크루즈 승객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CGM의 이준이 7일 숙박을 하는 국내 크루즈선을 운항했습니다. 코델리아는 2021년 9월부터 29회 운항을 하면서 인도 시장의 크루즈 운항을 시작했고요. 우측의 표의 내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숙박형, 체류형 기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다 한 항만에서 출발해서 한 항만으로 그 동일한 항만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항이 됐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아시아 크루즈 현황을 보자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좋은데요. 연중 운항도 싱가포르에서 6월에 시작을 해서 동남아시아를 기항하는 일정으로 크루즈선들이 다시 2022년부터 운항이 됐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벚꽃철에 맞춰서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주얼은 12차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12회 크루즈 운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을 거치게 되고요. 아벨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는 크루즈선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아시아의 크루즈 관광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로 6척만이 운항이 됐는데 풀타임으로 운항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21년에는 10척, 2022년에는 8척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0척이 운항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일단 목적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해외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즈선도 마찬가지죠. 일본 역시도 어렵습니다. 관광객을 받지 않고요. 해외 선박의 입항 허용 속도도 매우 더딥니다. 크루즈선이 하이리스크로 인식이 되고 있죠. 한국 역시도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발 크루즈선의 입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이런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소스 마켓 역시도 작습니다. 중국 본토는 2018년에 240만 명 승객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국의 상선을 활용하게 됐고요. 한국과 대만은 사실 동아시아 연중 한 척 대형선을 운용할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나라를 합해서요. 또 수용력도 사라졌습니다. 드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2척의 대형선을 건조하고 있었고 기존 3척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아시아 크루즈를 운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스타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국제 선사들은 동아시아를 떠났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크루즈선을 사실 한 해 전에는 계획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장에 여러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행사들이 거의 사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전문성이 사라진 셈이죠. 또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습니다. 이런 역풍이 동아시아에 닥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체류형 기항지였습니다. 2017년 총 700회 기항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기항권이 많은 체류형 기항권은 477건에 달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197건이나 됐는데요. 상하이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항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경에 제주의 기항권 29건으로 줄었고 부산은 10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전체 체류형 기항권은 156건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이가 모항지로서 221번이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또 모항지로도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 8회에 불과했고요. 속초는 2회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국의 소스마켓도 굉장히 작습니다. 목적지로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소스마켓은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2019년에 48,700명의 승객이 크루즈를 이용했습니다. 아시아 전체 승객의 1.3%에 불과합니다. 왜 한국의 소스 마켓이 이렇게 작을까요? 일단 공급이 부족합니다. 크루즈 비즈니스가 한국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한국을 모항으로 삼는 크루즈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루즈선이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가시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선 경험 역시도 한국인의 취향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요도 제한적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시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인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루즈라는 것을 너무나 비싼 사치다, 고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루즈는 굉장히 실속이 있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여행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또한 바다를 가는 것은 어떤 군사적 목적이나 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섭다. 이건 휴가를 보내기 위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발트해 같은 곳에서 여객선에 승선을 했었던 한국인들이 크루즈도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시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TV쇼에서 제대로 조명을 한 적도 없었고요. 한국의 TV쇼에서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TV 프로그램을 타게 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또 풀 마케팅도 거의 부족합니다. 소셜미디어나 구전이나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동아시아 시장에 크루즈의 회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세계 핵심 그룹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과학계와 여행 담당 당국 그리고 이 3자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과학과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여행 관광 담당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는 크루즈 산업을 동남아시아에서 재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자 파트너십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3자 파트너십이 있어야 크루즈 산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근간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항만 당국과 통관 관청, 관세청, 소매라든지 이런 협력업체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아시아 지역을 탁월한, 걸출한 크루즈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항만과 크루즈 선사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거에 입각한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크루즈선의 기항이 매우 매력적이 될 수 있고 명료하고 투명성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경을 재개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정책들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강화해야 되겠죠. 또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규제의 일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항만에서 다른 항만으로 이동할 때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이런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런 제재 조치가 해제가 되어야만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양국 모두의 경제적 편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스 마켓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크루즈 여행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롯데에서도 이런 여행을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주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장의 대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정도 좀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더 많은 선박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을 모항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본토 시장은 코스타와 RCI를 통해서 구축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맞춤형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나 언어나 표지나 음식이나 그리고 투어 가이드 다 한국인들의 구매에 맞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행 관련 유통 네트워크를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행사들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반복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만드는데 수월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푸시 마케팅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광고와 TV쇼 이용해야 되겠고요. 또 풀 마케팅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크루즈는 엄청난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홍콩 등지의 정부 당국에서는 크루즈가 경제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편익을 줄 수 있는지를 주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관련한 프로토콜을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가 다시 한번 유력한 목적지이자 소스마켓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포스트 코로나 크루즈 산업의 회복과 아시아 크루즈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발표였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